요건 천만 들어가겠다. 이런 뭐 생각을 좀 했는데 김태현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힘은 사실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또 중요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의외로 한국에 그런 영화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실제 리얼리즘, 사실주의에 입각한 영화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실의 힘이 주는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애들이 중학생인데 그 영화를 보고 막 이제 뽕뽕 울고 나와서 감동을 이제 막 하길래 저기 나오신 저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몰랐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었느냐, 돌아가셨다니까 이거 안타까워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의 힘, 사실주의의 어떤 힘이 제일 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초현실주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강연 장소가 그 민주노총 여기 유명하죠? 커피 믹스 탈취 사건이라고. 경찰 병력이 와서 커피를 탈취해가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30년 전 이게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마침 그 민주노총 사건이 터졌을 때가 그 변호인이 막 개봉해서 한참 흥행할 때였어요. 근데 30년 전 과거 얘기가 영화 끝나고 바깥에 나와보면은 지금 우리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4DX라고 그러죠. 이게 체험 영화다. 네. 현실과 영화 속이 똑같아져 버리는 이런 데서 저는 관객들이 좀 울림이 크게 오는 측면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힘은 그분의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였기 때문에 또 비국적으로 생애를 좀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뭐 국민들의 죄의식까지는 몰라도 뭐 부채의식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울림이 컸다고 보는데요.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생각하고 오셨죠? 예,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 향수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심리학자로서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네. 뭐 외모는 뭐 그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면 보통 외모로 요새는 아름다움을 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보통.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도 더러운 인간성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보면 질립니다. 조금 있으면 같이 지내다 보면. 근데 외모가 뭐 결코 요새 기준에서 아름답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기쁘게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되게 순수한 분이고 그다음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정치인에 대한 그리움, 기대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변호인을 많이 보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노무현 같은 분이 또 있다면 영화 안 보고 그냥 그분하고 같이 촛불시위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없으니까 영화 속에서라도 그런 이제 훌륭한 정치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적 심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향이 온 것도 있지만은 그 현재 정치인들의 공도 크네요.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뭐 있었으면 이제 영화 안 됐을 텐데.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 한 명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 영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현실에서 좀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사실은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채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천만이 들었고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제가 볼 때 제작진층에서 청와대에 일단 감사패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의 공이 한 5할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뭐 약간 뭐 전형적인 심리학적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윤영기의 어떤 경험이 그 윤영기의 영향이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윤영기가 일단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좀 힘듭니다. 되게 이런 얘기 들으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나는 아름다운 윤영기, 행복한 윤영기를 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막 짜증나고 화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에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건 분명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단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부모님의. 네, 부모님이 아주 사랑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까 못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굴이? 사실 뭐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죠. 친구한테 못생겼다고 그러긴 좀 그렇고. 근데 어릴 때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노무현 대통령. 어릴 때는 자기가 못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 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요? 형은 어려웠죠. 거울이 없어. 근데 이뻐해주니까. 아, 부모님들. 이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생긴 애를 보고서는 아 이쁘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에요. 부모님 눈에 이쁘게 보이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한 거죠.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그때서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보통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얼굴 못생겨갖고 놀림받으면 상처 입잖아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때는 좀 못생겼다 이러고 학교에서 예. 놀림을 좀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상처를 입는데 상처를 안 입는 거죠. 음. 왜냐 내성이 생긴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질투해서 그러느니 뭐 못생겼어? 아 그럼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자식아 뭐 이런 정도로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을 안 해주고 이쁘다고 안 해줬으면 초등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 들으면 열등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외모 콤플렉스. 아 콤플렉스가 돼버리죠. 네, 상처가 되는 거죠. 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일단 도움이 됐고 또 뭐 큰형이 되게 이뻐했죠. 아 예, 그건 뭐 네. 많이 알려졌죠. 예. 네네네. 그 지역에서 최고의 인테리어였던 그 동네 자랑이었죠. 유일하게 대학을 갔던 큰형이 노무현 전 아 큰형님은 대학을 나오시고 네. 노 전 대통령께서는 대학을 못 나오시나요? 네, 고졸이죠. 큰형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인사하는. 아 그 플래카드 걸리는. 예. 네. 그 당시 명문인 부산 어디 대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큰형이 또 노 전 대통령을 아주 극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주변의 어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좀 정의로워야 됩니다. 아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뭐 간신배 같거나 아니면 비겁하거나 이랬을 때 받는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네,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청와대 그러네요. 좀 많이 받았죠. 네. 이모 씨도 그렇습니다. 아 그분도 그런가요? 네네. 아, 다 이유가 있군요. 네. 근데 하여튼 노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 하는 얘기를 잠깐 그래서 하면 그 일제시대 때의 그 마을에 소작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일파에서 소작을 당하면서 많은 이제 고초를 겪은 분들인데 해방이 되니까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 친일 지주였던 사람과 소작인들 사이에. 아 해방된 이후에. 네, 해방된 이후에. 근데 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아버님은 소작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영농입니다. 자기 땅을 갖고 그러니까 소지주 정도 되는. 소지주 당연히 농민이죠. 네, 그러니까 소작은 아닌, 농민. 소작인은 아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그렇죠. 소작인이 아니니까. 근데 분쟁에 끼어들어서 재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소작인들을 위해서. 오지랖. 나쁘게 보면 오지랖이고 좋게 얘기하면 정의로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지랖으로 평가하죠. 네, 요즘 세상은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시는 아버지였으니까 곧다라는 거죠. 사람이. 남이 일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빠지고 모른 척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 나서서 그걸 해가지고 테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주 쪽에서 고용한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와요. 적삼이 피해 젖은 모습을 노 전 대통령 어릴 때 봤다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의로운 형, 운동권일 가능성이 높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형이 있습니다. 형이 보여준 여러 가지 정의로운 모습이 또 노 전 대통령한테 커다란 영향을 줬다. 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는 이런 어떤 성장기를 거쳤던 거죠. 그럼 저 자식 아들이 두 놈 있는데 자식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겠네요. 뭐 그런 비슷하나 그냥 뭐 감옥 가는 걸 제가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예. 정의는 되는데 이제 사랑이 문제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은 그런 일 테러를 당하고 그 뒤로도 뭐 계속 그렇게 생활하신 건가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아버님이 그 테러를 당했을 때 가족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어머님이 그 아버지 비난을 했어요.
오지랖이라고. 오지랖이라.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피 흘리고 다니고 그러느냐. 아, 그건 합리적 지적 아닌가요? 우리 민중이 가지고 있는 오랜 세월에 걸친 패배주의죠. 그죠. 예, 그냥 비겁함이고. 근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자식들한테. 노 전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저런 짓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머니한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영화 대사에 네, 분명히 나오죠. 예. 나오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한테. 너희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끼지 말라는 거죠. 네 이속만 차리고 살아라. 남의 일에 끼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 전 대통령한테는 상처입니다. 네, 이런 거죠. 왜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저렇게 무참히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한 같은 걸 갖고 출발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노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 때 칭찬해주고 자식들한테 네. 너희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불안이 생겨요. 아, 마음에. 네, 옳은 일을 했다가 나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까. 옳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걸 저는 이제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회불안으로 이제 지칭을 했는데 그런 게 생깁니다. 아, 사회불안한 게 어떤 개념이에요? 막연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사회에 대해서 사회 활동이나 사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종. 사회에 대해서. 네, 그리고 자기가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잘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아, 불길한. 네, 느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꾸. 그래서 조금 힘들면 도망치고 싶고 이런 걸 제가 광범위한 사회 불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사회 불안은 아버지가 사회 활동을 열심히 못했던 사람들 아니면 아버지가 사회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좌절하고 그게 비난이 돼서 실패한 걸 봤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어린 시절에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속물 변호사로 살았을 겁니다. 아, 처음에는. 한동안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길을 걷기 싫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외면하면서 속물 변호사의 길을 간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떨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좀 이게 네. 사실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보면 재수 없는 쪽에 가까운 그냥 돈이나 밝히고 네. 이런 이제 속물 변호사로 묘사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그 나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회피하려고 해요. 노 전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 중학교 때 이승만을 비판하던 백지동맹 사건을 주도한 적도 있고요. 아, 이미 중학교 때. 예. 그러니까 정치의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상고밖에 안 갔지만 또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왜 형이 왜냐하면 약간 운동을 하시는 분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요. 친구들 모여서 맨날 그런 거 했다니까. 뭐 요즘 표현하면 종북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아버지가 좌절하지 않았다면 바로 운동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바로 들어왔을 거다.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어머니가 말려서. 피한 거죠. 본인이 피해서 그냥 눈을 감고 살려고 했던 거죠. 애초에는. 네, 상처를 덮고 그냥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뭐 영화에서 좀 묘사가 되긴 하는데 사실 그런 유년 시절의 어떤 경험, 충격 이런 것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려는 게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좀 변화를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불임 사건이죠. 예. 그 소시민이었다가 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 심리적 원동력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불임 사건은. 예. 그러니까 불임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고문당한 모습을 네. 봤을 때 팍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깡패들한테 맞고 피 묻은 적삼을 입고 들어왔던 모습이 오버랩됐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버지가 딱 떠올랐을 거다. 그렇죠. 무의식에서는. 아, 얘들이 또 나의 아버지 같은 애들인데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아버지처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충격을 준 건 뭐냐.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을 네, 똑같이 하면서 자기 자식들 비난을 한 거죠. 여기서 노 전 대통령이 도운 겁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아,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한국사가 왜곡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서 모든 아버지들이 이 꼴이 됐구나. 모든 아버지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던 모든 아버지들이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비난하는 이런 형국이 됐구나.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개인의 상처가 아니다. 이거는 깨고 나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 나갈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설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때의 심경을. 노 전 대통령이 거기서 결심한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피할 일이 아니다. 피할 수 없다. 이 운명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극적인 변신을 거기서 한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정의로운 일을 하고도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세상. 그 다음에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설사 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나올 때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그 결심은 네. 그 불임 사건 때 예, 든 거죠. 네네. 거기서 이제 극적인 전환이 들어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불임 사건 재판에 졌고 네. 뭐 최근에 무죄가 됐지만 이거 30년이 지난 다음에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제 결함으로 박이치라는 게 또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자절할 이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피해왔고 피해왔기 때문에 네. 노 전 대통령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가 깨져도 안 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이 든 거죠. 노 전 대통령은 괴로운 거죠. 편하게 살아도 진실을 자꾸 피하니까 자기가. 진실을 피하고 부정의 쪽에 편해서 그러니까 이미 가치 판단은 다 있었던 거예요. 아, 영화에서 보면 이제 서울대생들이 뭐 데모하는 문제를 가지고 네네. 언쟁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무의식에선 이미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있는데 피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러다 이제 숨긴 거군요. 피할 수 없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고 그러면서 불임 사건이 계기가 돼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그 길이 낫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이 훨씬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이후에요? 네, 그 전보다. 그럼 어떤 뭐 면에서든 이게 발견됩니까? 노 전 대통령의 그 싸울 때 모습 있죠. 예. 6월 항쟁 때 제가 대학교 때 6월 항쟁이 벌어졌는데 부산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변호사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정경들 앞에. 아,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장면 나온 사진이죠. 예. 그 사진 유명하거든요. 예. 이거 저 보고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몰라, 부산에 무슨 변호사래? 뭐 원래 운동했던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 이제 그 전까지는 전혀 안 알려져 있어요. 전혀 이름을 몰랐던 초짜 젊은 변호사라고. 예. 근데 저 사람이 혼자 저렇게 앉아있어, 정경 앞에. 그때 이제 표정 이런 거 보면 불행한 얼굴이 아니에요. 행복한 얼굴이, 싸울 때 얼굴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신줄 놓은 표정이죠. 상당히 공포감에 압도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여기 뒤에서 등 밀어서 할 수 없이 데모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면 정신 건강이 망가지니까. 근데 이제 해서 건강하고 좋은 사람은 해야 됩니다. 아, 그게 즐겁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노 전 대통령은 근데 거기서 보람을 느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서전에다 그걸 썼잖아요. 노 전 대통령이 첫 자서전을 쓰면서 맨 앞에다 무슨 얘기를 쓰냐면 변호사 시절에, 그러니까 송물 변호사 시절에 예.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수임료 당연히 받는 거예요. 안 돌려준 적이 있답니다. 수임료를 돌려주네. 근데 그 당시에 규칙이 안 돌려주는 게 규칙이래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규정 삼아서 받았다가 이 아줌마가 이제 변호를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아, 변론을 안 하긴 했는데, 네. 아, 그걸 안 돌려줬다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관행이니까. 그리고 서약에도 써있답니다. 그 규칙에도. 일단 수임료를 낸 건 돌려주지 않는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줌마 나가면서 그랬대요. 그렇게 변호사 짓 하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노 전 대통령이 그게 가슴에 남아서 착한 사람이니까 한이 맺혀 있었던 거죠. 털지 못하고 계속 그게 맴돌더라고요, 귀에. 아, 그게 계속. 네, 이게 뭐 대처, 민주화 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훨씬 전에 있었던 속물대 일이었는데. 아, 속물대 일을 네.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마음에 안고 있었던. 안고 있었던 거죠. 자서전을 쓸 때 천마디 걸 써요. 아, 자서전에. 네, 죄송하다고 그 아줌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용감해진 겁니다. 죄의식을 자서전에다 써서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죠? 부끄러운 일을 꺼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용감해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용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신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비밀을 점점 더 숨긴다. 이건 이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하면서 이 사람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점점 자기의 과오를 꺼내고 공개하고 죄의식을 털어내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심지어는 뭐 아내를 때린 얘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그랬죠. 자서에서 내가 아내를 때렸다 옛날에. 그거 가지고 아, 자서전에 그게 나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보수 세력이 그거 난리를 쳤어요. 어. 패는 나가죠 너무 마누라패는. 지금 지네들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네들은 룸사람 가서 패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빌미가 될 줄 알면서도 다 털어냅니다. 굉장히 건강해진 거죠. 아 그렇게 털어낼 줄 아는 용기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네. 원래 정신이 더러운 놈들은 비밀이 많아요. 아무것도 털어내지 않아요. 아 제가 그래서 문제예요. 아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 털겠습니다 오늘. 뭐 기억나지 않는다. 뭐 모르겠다. 다 잡아내잖아요. 아 그죠 다 기억이 안 나죠. 이상하게 청문회만 나오면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뭐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놈들은 절대 마음에 있는 걸 꺼내지 않죠.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 뻔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 상처로 남습니까? 남죠. 아니 이제 처음에 뭐 우리 각하 같은 분들도 남죠. 전혀 어떤 인성이 없잖아요 이분은. 네, 없죠. 이분도 남나요? 남죠. 오. 네, 죄의식에서는 도망갈 수 없죠. 아 천만다행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평등한 겁니다. 아. 공평한 거예요. 그놈들은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아닌 척할 뿐이지. 아 실제는 있다 지금도.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예. 노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장례식 열렸죠. 아 그랬죠. 네, 그때 이명박 또 있었습니다. 아 장례 그 연결식. 네, 연결식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명박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백원호 의원인가 예, 백원호 의원. 소리를 쳤습니다. 아, 유명하죠. 살인자 그랬던가 그랬어요. 네. 그때 이명박이 부들부들 떠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깜짝 놀라요.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요. 네. 볼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있으셨군요. 제가 잘 봤는데 깜짝 놀라면서 아 화들짝.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소에는 경호원도 잔뜩 있을 것이고 네. 건널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이. 아 그렇죠. 근데 화들짝 놀라요 인간이. 그리고 막 뒤를 계속 돌아봐요. 죄의식입니다. 아 죄 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닌 척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지금 이기고 있죠. 예, 그분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우리는 상처가 없죠.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 호를 아시죠? 호 모르세요? 호 바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진짜 호는 없으시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바보 노무현으로 네. 통치하는데 진짜 바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바보라고 부르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스스로 바보라는 거를 참 즐기셨다? 오히려 뭐 기쁘게 생각했다?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바보라는 호를 갖게 된 배경이 이제 바보짓을 좀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보짓 많이 했죠. 특히 그 지역 감정을 깨겠다고 당선이 거의 불가능한 부산 지역에 연거푸 출마하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죠. 네. 서울에서 나오면 당연히 당선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갈 수 있는데도 원래 지역구는 서울이 서울에서도 네. 나왔었죠. 네. 그리고 안전한 지역 딴 데만 가면 다 당선입니다. 근데 굳이 광주 이런 데 가면 뭐 뭐 확실하죠. 근데 굳이 거기를 가서 부산에 가서 도전합니다. 부산에다 민주주의 씨앗을 심겠다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네, 바보다. 근데 그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이 담긴 편이죠. 바보가 필요한 시대니까. 왜냐하면 너무들 바보짓을 안 하고 이속만 차리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수준 뺏지라는 것만 생각하고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뺏지만 생각하니까 노무현 같이 뺏지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지역 감정을 깨겠다 내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의 도전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그때부터 국민들이 애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같이 약삭빠르기로서 애정받은 게 아니에요. 노 전 대통령은. 이걸 요새 정치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요새 정치인들은 약삭빠르게 굴면 자기 사랑해줄 줄 아는데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약삭빠른 놈들. 아 재수없죠. 그죠? 이 단물이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이런 놈들. 노 전 대통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쓴 약을 들이키면서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보가 됐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모방할 수 없어요. 순수하지 않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골라서. 그거 왜 안 해요? 대통령이 되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참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인생이 또 공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나 행복의 총량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초년에 많이 실패를 하시면 나중에 한 방에 크게 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인생을 보면은 대부분 실패했는데 한 번에 그냥 원칙이 있었습니다.
토론지. 대의. 대의. 사욕이 아닌 대의를 쫓았죠. 노 전 대통령은. 그렇기 위해서는 사익을 다 버렸죠. 포기했죠. 그러면서 한 방에 크게 간 겁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스타일이죠.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의 위협을 넘고 그러면서도 원칙을 지켰어요. 끝까지.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의 정치인들은 뭡니까? 그렇게 원칙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있죠. 누가 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직 법과 원칙을. 그건 사욕인데 대의를 쫓는 게 아니라 문제죠. 대의가 아니구나. 네. 사욕을 쫓아서 원칙 지키는 사람은 세고 셌고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사욕을 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 정치인이 거의 없죠. 근데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때부터 주목한 겁니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알아본 거죠. 그 정치인들이 참 이렇게 쉬운데 정책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기. 그거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되잖아요. 네. 대의를 위해서. 대의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 변호인이 흥행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깨끗하고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을 왜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럼 보통 이제 야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야심 있는 사람들 했죠. 예. 노 전 대통령이 야심 때문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노 전 대통령 제가 분석한 책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제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갈 때.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죠. 민주당 내에서도 없었고 이만해도 그랬어요. 국민들 중에서 아무도 없었고 미국도 관심 없었어요.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그 유력 후보가 누구였냐면요. 그 유명한 이인재 씨였습니다. 느낌이 오죠? 국민들이 왜 그랬는지. 자, 이제 머리띠 외고 그 박정희 흉내내는 사람 아니에요? 예,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녔어요. 네, 막 선글라스 끼고. 저 사람이 어느 당인지 헷갈릴 정도. 네, 그래서 사실 노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후보 나간 이유는 민주당이 후보로 너무 그지 같은 인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화려했죠. 참을 수 없다. 손학규도 나왔죠. 예. 네. 그때 이제 탈당을 했나요? 그 쳤어요. 다음이었나요? 하여튼 노 전 대통령이 썼어요, 직접. 그런 사람 나오는 거 못 보겠다 내가. 민주당을 그런 인간들이 장악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건 난 참을 수 없다.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한번 욕하려고. 또 하나의 결안이 돼요. 네. 몸을 날리셨군요. 몸을 날려서 대통령 후보이 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서 까버리려고. 저 마이는 어차피 안 깨지는데. 전 기회주의자들 뭐 이런 애들 깔라고 나간 거예요. 너 왜 박정희 흉내내냐 너. 뭐 이러려고 나갔는데 광주에서 돌풍이 일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국민 경선제도 처음 들어왔어요. 네,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거기서 압도적 승리를 해버렸죠. 그렇죠. 광주에서. 네,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확 타면서 전국을 휩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밌는 일화가 거죠. 미국이 노 전 대통령한테 인맥을 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대통령 후보가 된 이후에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보통 그 정도 정치들은 다 관리하지 않나요?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설마 얘가 되겠네. 유력하지 않다고 보고 전혀 관리를 안 한 겁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부상을 하고 대통령이 되니까 인맥을 그때부터 쳐놨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맥을 뚫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나온 사람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미국 보도에 깜짝 놀랐던 게 대통령 되고 2003년 1월 달이었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의 탈레반 정권이다.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쪽 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386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짜 네, 더 긴장하고. 네, 미국에서 굉장히 경계했죠. 전혀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았던 정치인이 갑자기 대통령을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된 첫 케이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해도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에. 승인할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승인할 시간 갑자기 오하더니 돼버리니까. 아니야, 될 거라고 안 봤으니까. 아예 안 될 거라 생각. 네, 그랬는데 갑자기 돼버리니까 승인이고 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건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노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또 한 차원에서 왜 그럼 대통령의 도전을 또 하나 한 이유가 있었느냐 따져보면 말이죠. 노 전 대통령이 처음에 누구를 존경했냐면 김구 선생을 존경했어요. 원래 존경하시던 100번 김구 선생. 근데 바꿉니다. 링컨으로. 왜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링컨이 미국 사람에서 바꾼 게 아니고요. 김구 선생 암살당했잖아요. 실패한 정치인으로. 그렇죠. 자기 아버지처럼 쓰러졌지 않습니까? 총에 맞아서 이승만이가 됐잖아요. 이 나라의 그렇죠. 초대통령.
근데 링컨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죽었거든요. 어쨌든 뭐 정치적인 목표는 달성한 달성했죠.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링컨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인데 성공했고 진구는 정의로운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은 이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보겠다 이거죠. 아, 난 진짜 깰 수 있다. 한번 깨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걸 보여주지 않고는 한국 역사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믿은 겁니다. 야, 한국 사회의 그 트라우마가 그렇죠. 패배주의. 예, 쉴 수가 없다.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 패배주의, 허무주의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돌 정맞는다, 나서지 마라, 뭐 그런 거. 그거를 한 방에 깨려면 누군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승리하고 그런 거 성공하는-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자서전이나 여러 예고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 후보로 등장해서 가능성이 보였을 때 열정적으로 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걸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죠. 그렇죠. 네, 보여줬고 그때 그 모습을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시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극우 세력이 그랬대요. 5년만 참으면 돼. 이건 뭐냐면 DJ 5년은 자기들도 예상했다는 겁니다. 네. DJ가 될 거라는 아, 거죠. 큰 사고 쳤잖아요, IMF. 네. 그리고 계속 하려고 그러면 좀 반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줘야 된다, DJ한테. 어차피 저 사람은 줘야 된다. 끝을 본다. 그러니까 한번 주고 떨궈내면 된다 해서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하는 말이 5년만 참으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끝나고 노무현이 된 거예요. 이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돌피하려다가 바위 날라온 꼴이네. 그렇습니다. 예, 바위에 머리통 깨진 거죠. 그러니까 결함으로 바위치기다. 뭐 무모하지를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잘하셨는데 그 트라우마를 기어이 극복을 해서 결함으로 어쨌건 바위를 깨뜨렸어요. 그렇죠. 예. 뭐 당시에 계속 불가능하신 분인데. 아예 5억 개의 계란을 5억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때리면 바위 깨질 것 같아요. 왜냐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똑똑 떨어지면 바위가 패이거든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계란이 하나가 깨진다고.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선구자가 됐다는 거죠. 자, 내가 가서 깰 테니까 조금 기스를 낼 테니까 따라오면서 계속 기스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제가 기억하건대는 한 결함이 그때 한 1,200만 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가려는 의지, 대의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위가 깨진 건 아닌가. 혼자서의 힘으로 온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국민 경선이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았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불가능했죠.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죠. 네. 근데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승인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조금 순소리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뭐 그런 분들 주로 종편에 나가신다거나, 예, 뭐 이상한 노래 부르시는 어르신들 좀 있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 그러니까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저도 인물이었다. 따라 배우고 싶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 노무현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인물로 기억이 되죠. 그리고 실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집권 말기에 제가 기억하건대는 지지율이 거의 역대 최저 수준까지 지지율이 내려가는 그 전설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 씨의 영삼 지지율까지 근접을 하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인성과 대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시기상조였다는 거죠. 차를 잘못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이 너무 뭐랄까요, 일찍 나와서 일찍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시대를 빨리 앞서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큰 어떤 뭐랄까 하나의 분기점을 줬죠. 저런 연설을 대통령 후보가 하고 네, 그렇죠. 국민들이 듣고 그래서 이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변호인 영화로도 남아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투쟁의 중요한 하나의 미천이 될 건 분명한데, 대선 당일날 아주 대단했어요. 네네. 축제 분위기. 노 전 대통령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었으려면 저는 차라리 진보 쪽에서 활동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내란으로 내란으로 들어가더라도 예. 12년 살고 나서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을까, 만델라처럼.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민주당의 등에 올라타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될 거다라고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저는 차라리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라도 있었죠.
노 전 대통령은 네, 그렇죠. 없습니다. 자기가 꾸려온 정치적 기반이 없어요. 노사모 하나. 노사모가 뭐 정치 집단 아니거든요. 온라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소위 진보연 하는 사람들 끌어다 썼는데 오가잡탕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허약한 기반 위에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보가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정이나 연합을 했었던 네. 시점이에요. 근데 진보 세력도 노 전 대통령을 까는데 바빴거든요. 상당히 깠죠. 무지하게 깠죠. 한겨레, 경향 뭐 할 거 없이 진보 언론까지 노 전 대통령 까는 걸 주업으로 삼았을 정도니까. 아 이거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네. 아니 저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 네. 되었는데 네. 한겨레나 이런 진보적 언론까지도 네. 노 대통령을 공격했던 깠던 그런 뭐 심리적 배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진보 세력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가 차별합니다.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네. 그러니까 내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고 뭐 예를 들어 권력을 이제 쟁취하려면 네. 나보다 선명하지 않은 사람을 차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을 까는 겁니다. 굉장히 비열한 전략이죠. 제가 볼 때는 비열한 전략인데 그 전략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정부가 2번 연속 집권을 하게 되니까 네. DJ 노무현 정부 2번 나오니까 진보 세력은 굉장히 고무돼 있었습니다. 그때. 아 그렇죠. 네, 고무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진보 정당이 처음 원내 진출. 그렇죠. 성공했고 우호적이었으니까 정권 네. 자체가 진보 정당 등장에 그런 기회를 활용을 하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마구 깐 거죠. 다음엔 우리가 잡아야 된다. 다음 차례는 우리다. 다음 차례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노지원 대통령은 사입이고 우리가 진짜 진짜 진보다. 진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해서 차별화 전략을 쓴 거. 이거 제일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초기에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연합전선을 펴서 새누리당을 그냥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을 박살을 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하지 않고 한나라당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국가보고 폐지도 열심히 안 하고 노 전 대통령은 깠어요. 뭐 그것에 노 전 대통령이 모두 면피를 줄 수는 없습니다만 예. 사실 진보 진영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 전 대통령이 조금 시기상조 때 대통령이 된 측면이 있고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네, 안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깨어있는 국민의 조직된 힘이 뒷받침해줘야만 진정한 민주화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거의 유언처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말이죠. 네. 왜냐하면 처절히 느낀 거죠. 나 혼자 거기 들어 앉아서 되는 게 없다라는 거. 아마 저는 오바마도 나중에 퇴임하면 이 얘기 할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 허해져나요. 네. 마시고가지고. 근데 그 양반만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을 때. 미국을 한번 가시. 네. 카터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할 때보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더 행복해졌잖아요. 아, 전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미국에 그 대단한 미남으로 네. 젊은 대통령으로 됐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수술해서 그런 건가요? 너무 그저 클린턴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좀 성적으로 봐도 좀 그렇고 네, 그렇죠. 집무실에서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그나마 오바마는 건강한 편인데 맛이 갔어요 지금. 네. 대통령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선택을 잘했네요. 처음부터 정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들어가면은 네. 더 나빠질 건 없지 않습니까? 더 나빠지긴 하겠죠. 아, 그 상태에서도 나빠질 수가 있네. 네,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아, 네. 걱정됩니다. 네, 시작도 안 좋았던 분이. 근데 이제 구조적인 원인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뭐 진보 진영의 어떤 전략 문제도 있고 네. 또 보수층 대단히 두터웠죠.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렇죠. 네, 이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뭔가 좀 결단이 부족한 이걸 돌파하려는 어떤 정신이 부족한 이런 모습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연정 문제. 네. 이게 진보 세력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한나라당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과 연합하겠다. 네. 뭐 이런 제의를 하면서 진보 쪽과의 어떤 이 더 반목이 격해지고 네. 지지층도 좀 이탈하는 뭐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 네. 탈권위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권력을 또 스스로 해체시키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 어떤 저항 때문에 대통령이 보태먹겠다고 또 유명한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어떤 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흠을 잡으려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사실 탄핵할 때 민주당이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노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거든요. 열린우리당도 형편없었죠. 사실은 뒷받침을 잘 못해줬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네, 사안법 폐지 이런 데 힘을 안 실어줬어요. 당도. 한 절반은 반대했죠 민주당. 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나중에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좀 약해진 겁니다. 후반부에 가면서. 아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끼고 그럼 차라리 보수를 잘 설득해볼까? 내가 좀 원활하게 설득해서 양보도 해주면서 쟤들 좀 설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순진한 생각도 하셨던 거고요. 아니 근데 가온이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신념을 가지시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또 네. 벼랑으로 바위를 쳐서라도 나는 대의를 추구하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네네. 왜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사례를 남기고 싶었는데 네. 그게 실패로 가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 음. 후반부로 갈수록 특히 조중동을 비롯해서 노무현 까기가 아주 뭐 대유행이었고 임기 후반부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죠. 대단한 유행어예요. 네, 유행어였죠. 안주거리로 맨날 씹으면 사람들이 다. 근데 그게 사실 조중동이 조장하고요. 네, 그렇죠. 진보언론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비슷한 면이 있죠. 노 전 대통령이 그 부정비리로 조중동이 깔 때 진보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돌 던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내라는 사건 터지니까 어때요? 아, 조중동이 분위기 불면 진보 언론이 가세해서 같이 때렸습니다. 이 행태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언론이 그때부터는 정말 진지한 진보 언론의 길을 걷지 못하고 조중동한테 휘둘리면서 쫓아다니는 언론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는 아니 진보 언론이라면 차별성을 자꾸 부각해서 나 네. 조중동하고 다르다. 너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야 네. 또 이 야권 지지층 독자들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편승하는 듯한 전략을 자꾸 취하게 되는데. 그건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죠. 예. 한국 사회에. 네, 그렇죠. 무서운 속도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특히 상업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언론도 거의 상업화됩니다. 이때부터 센세이셔널리즘이 이제 중요해지죠. 근데 그걸 잘 터뜨리는 건 조중동이거든요. 조중동한테 독재를 안 뺏기려고 글로 간 겁니다. 원칙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걸 지키려다 보니 그리고 대중운동은 하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보 언론도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이런 시대 흐름에 편승해야지 이러면서 언론으로서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상당 부분 약화돼 있죠. 사실은 지금 뭐 언론을 보면서 어떤 변별력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보수나 진보나 예, 똑같은 큰 차이가 없고. 네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보면서 참 국민들 심리도 좀 이상하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지지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비리를 캐고 이제 막 노무현 정권 여기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압박할 때도 봉하마을을 압박할 때도 사실 국민들도 좀 등 돌린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증오를 하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주를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보였는데 막상 이분이 퇴임 이후에 봉화마을에 가서 농사지은 자전거 타고 막 아이스케이크 빨아먹고 이러니까 막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뭐 심지어 그 관광 코스가 됐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 관광 코스는 지구상에 처음이지 않나 제가.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기현상, 이율배반적인 저는 좀 태도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저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예. 봅니다. 오히려 뭐와 뭐의 괴리를 보여주냐는 한국의 지식인층과 민중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즉 민중은 그렇게까지 노무현을 증오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오하지 않았다. 네, 싫어하지도 않았고 증오했고 싫어했던 것은 지식인층이에요. 지식인층들이 그런 여론을 휘둘리니까 힘없는 민중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 조사도 제가 볼 땐 그렇게 신뢰롭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네. 지지율 보면 높은 거 보면 나오지 신뢰가 안 않습니까? 가죠. 네. 그래서 민중들은 그렇게까지 증오하지 않았지만 이쪽에서도 또 난리를 치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 힘이 있어요? 민중들이? 가만히 있었던 일단 거예요. 따라가는, 그냥 참고 있는 가만히 있는 따라가는 건 힘 아니고. 없으니까 같이 도로도 안 던지더라도 그냥 에이 그냥 내가 뭐 나서봐야 뭐 아니, 알지 그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러는데 네. 뭐 이유가 있겠지. 바로 겁니다. 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때릴 때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때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이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부터는 건수가 없어요. 별로 때릴 만한 당장. 그렇죠. 뭐 퇴임했는데. 퇴임한 사람을. 그러니까 민중들이 자기 속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즉 노무현에 대한 돌팔매가 멈추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맞는 거는 사실 좀 두렵고. 두렵고 말리 말리 얘기하면 좀 비겁하고. 힘도 없고 예. 안 되긴 했는데 그런 속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표출이 안 되다가
돌팔매가 멈추니까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봉화마을로. 네, 그래서 같이 웃고 사진 찍고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식인들이 과연 민중들의 정말 깊은 심리적 흐름을 따라듣고 있느냐, 그걸 알고 있느냐, 아니면 좁은 그 주류 사회, 지식인들 사회에서의 자기들끼리의 그런 어떤 대화나 토론을 가지고 마치 모든 걸 안다든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세요. 작년 대선만 해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쪽이 이긴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죠. SNS나 이런 거 보면 다 진보거든요. 밑을 봐야죠. 밑에서 어떤 흐름이 벌어지는가. 그건 모른단 말이죠. 이만큼 민중과 지식인의 괴리가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헛다리 짚은 겁니다. 이쪽에서 돌팔매를 열심히 했으나 민중의 마음을 못 읽고 있었다. 민중들에게 영향을 못 미친 겁니다. 만약에 미쳤다면 봉화마을에 갔을 때도 찾아가지 않았어야죠. 근데 가잖아요. 그좀 봉화마을로 이렇게 국민들이 찾아가는 현상 중에서 좀 이채로웠던 게 당연히 지지층들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생각이 들고 네. 또 뭐 대통령 퇴임했는데 직접 뵐 수 있다는 것도 좀 경험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이 많이 가나 보다 했는데 네. 의외로 보면 그 영남 쪽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중년 이상이 되면 보통은 이제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정치 성향을 보인다 이러는데 영남권인데 중년 이상이시면 대단히 보수적인 분들일 텐데 이렇게 찾아가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 보면서 이게 참 민심을 우리가 네. 쉽게 속단할 수는 없구나 뭐 그런 생각도 그리고 들었어요. 이 민중은 말이죠. 그 단기간에는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장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항상 뭐 소위 잘난 척하는 지식인들도 훨씬 현명하고 훨씬 정의롭고 또 훨씬 건강한 데가 있어요. 민중들이. 어떤 면이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났다. 예. 임진왜란 같은 게 나면 지식인들 다 튀잖아요 일단. 근데 민중들은 처음에는 도망치지만 싸워요. 의병을 만들어서 나중 결국.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런 역사를 식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항상 처음에는 굴복하는 것 같아도 혁명을 일으킬 때 최후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민중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사람에 대해서는 착각하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게 가면 착각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민중들이요. 네. 민중들이 다 심리학자인 거예요. 그거는 생활 속에서 네. 아는 겁니다. 생활 심리학. 삶 속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겪어가니까 노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가가 오는 거죠. 계속 지켜보니까. 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의식적 단서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특히 예를 들어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났을 때 그 표정 같은 거 보면 네. 권력력이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행복해하잖아요 오히려.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봉화마을에서 삶을. 그런 걸 보면 사람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접근을 하게 해주는 것도 뭡니까?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전두환이는 집에서 경호대도 있고 막 이렇게 막지 않았어요? 못 오게? 학생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네, 국민들 많이 찾아갔죠. 네, 찾아가는데 다 잡아가고 못 오게 했죠. 그때도 연희동 방문이 네. 대학사회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소주 한 병 들고. 아무도 안 만나주는 소주에다가 뭐 알코올을 채워 예, 알코올을 좀 과도하게 넣어서 그게 문제였어요. 불도 좀 붙이고 이랬지만 어쨌든 안 만나줬어요. 전두환은 절대 사람을 안 만나줍니다. 왜? 죄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죄를 졌으니까. 노 전 대통령 만나줘요. 아무나 만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나쁜 생각을 갖고 나쁜 짓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안 돼서 실패하고 실수한 적은 있어도 악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대중들이 아는 거죠. 민중 딱 보는 거. 저 사람 깨끗하구나 사람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 그렇죠. 직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노 전 대통령이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변호인 영화가 신드롬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봉화마을이 거의 술래가 신드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했죠. 하나 제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다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닙니까? 퇴임하셨고 우리나라 연임제가 되는 것 대통령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가서 뭐 아이스크림 빨고 있는데 네. 그분은 왜 이렇게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났던 걸까요?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앙이다 재앙. 왜요? 왜 재앙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너무 많은 여러 가지를 썼지만 여기 한 가지만 딱 강조를 하면 하나는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력 잡으면 다 똑같아진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허물을 가시켜왔죠. 네, 그랬죠. 그래서 아무나 찍어라. 그러니까 그 이명박을 찍든 박근혜를 찍든 다 똑같다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네, 그 한마디로 그런 이데올로기로 합리화를 해왔어요. 노무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깨끗해? 너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면 우리처럼 돼.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한 놈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악해졌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나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깨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대통령이 됐는데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이 되고 퇴임한 뒤에도 깨끗한 사람.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 이건 재앙입니다. 얘들한테 합리화를 할 수 없게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실존했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합리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의식을 자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봉화마을에 국민들이 찾아갔던 그 순간이 구구보수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일 결심을 했던 시점이라고 봅니다. 끔찍하니까. 다시 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기를 두제치고 보면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인기를 자체는 얻는 것 자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국민들이 따르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 노 전 대통령을 국민이 사랑하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합리화, 권력 잡으면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다는 거, 깨끗한 인간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더 이상 합리화를 할 수 없죠. 죄의식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고 못 견딥니다. 심리학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살려면. 저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있으면 죄의식이 생기는. 그렇죠. 아픈 거고. 네, 죄의식을 유발한 대상은 꼭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아야 되겠군요. 안 죽으면. 너무 착하게 살면 죽는. 그 당시에 보면 참 저는 어처구니 없는 언론 보도들이 많았어요. 뭐 논두렁에서 뭐 시계가 나왔고, 네, 뭐 네. 이런 거치 왜 했는지 이제 해석이 아시죠? 되는. 네, 네. 그런 깨끗한 이미지. 풀어야 되죠. 어떻게든 흙을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합리화가 통하고 다시 정신 건강을 회복은 못하지만 그 고통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죄의식을. 근데 그 방어막을 허물어뜨린 사람이거든요. 노 전 대통령이. 그 사람 제가 뭐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깨끗하게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막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막. 네, 깨끗하게 살고 대통령까지 되면 더 괴롭겠죠. 그걸 깨끗한 가능성이 없어. 사람이 등장해서 대통령까지 되면. 저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기도 힘든데 뭐 대통령까지. 그런데 이거 좀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강인한 분 아닙니까? 내가 깨어져서 바위에 내가 깨어질 걸 알면서도 바위로 돌진할 만큼의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는 그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600년 역사의 단절고리, 새로운 전환을 만드는데 본인이 성공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믿은 거죠. 근데 그게 실패로 끝났고 실패로 끝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로 인해서 그런 여태까지 쌓아왔던 성과가 다 무너질 것 같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다 부정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니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던 거죠. 죽음으로 써 막으려고 했다. 죽음으로써 이 공격을 일단은 막으려고 했다. 더 이상 훼손되기잖아요. 그 예전에 그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그 정몽원 회장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것도 사실은 방어적인 대북송금 특검. 네. 예. 그걸 자살을 하심으로써 또 막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 끝났죠. 네, 그거고. 그 사건이. 이거 그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었던 거죠. 자기 혼자만 고통받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러지고 고통받고 쓰러짐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가 다 같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노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사례를 한 번이라도 네, 만들기 네. 위해서 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실패한 사례로 끝나는 거 막으려고 했던 거죠. 막아야 되겠다. 네,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훼손되는 거 막아야 되겠다. 그럼 사실은 그 자살이라는 게 회피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아니 방어적인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죠.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노 전 대통령 사회불안이라고 해서. 사회불안. 이게 어떻게 자꾸 나타나냐면 노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성공할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본인이 그 얘기 계속 해요. 자살을 받고. 아 당신께서도. 네네, 직접 하셨어요.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래서 큰 성공과 뭐 행복 뒤에는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올 것 같은 예감에 그런 예감이 자꾸 든다. 이런 게 타입이라는 거 전형적인. 성공할 때마다 더 불안해지는. 잘 안 나오면 그렇게 돼요. 계속 불안하고 불길한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물러나고 싶고. 그래서 봉화마을 갔을 때 좋아하신 겁니다. 물러나니까. 아 그때 가니까 네, 또 마음 편하고. 네, 일단 뒤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또 이제 좀 힘들죠. 또 싸워야 되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회의원직을 버린다든가 자백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과거에도. 그게 사회불안의 징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을 때 이 실패에 대한 불안감, 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 불길한 예감 이게 극대화됐을 거란 말이죠. 이게 합쳐지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불안이 없었다면 좀 이제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지만 사회불안만 없었더라도 자살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심리적으로.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아, 뭐 안타까운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뭐 안타까운 얘기가 좀 돼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변호인의 그 1,100만, 1,200만 관객들이 반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분이 뭐 예전에 등소평이죠. 중국의 등소평이 모택동을 평가하면서 07과삼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런 평가를 노무현 대통령께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절대 3을 넘을 분은 아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 3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7을 어떻게 잘 계승해서 그분이 이제 못다 이룬 뜻을 이제 현실을 꼽혀야 되겠죠. 뭐 영화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세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생을 통해서 네. 계승해야 되고 배워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정의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굽히지 않는, 비겁하게 살지 않는 용기를 배워야 됩니다. 노 전 대통령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문매를 맞고 가시밭길을 걸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변호인 보면서 사실 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어떤 회사에서 돈을 들고 오잖아요. 네. 매수하려고. 그래서 그걸 앞에다 밀어놓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장면을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순간 노 전 대통령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단호하게 밀죠. 너무 처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노 전 대통령. 아 원래 모습이다. 원래 모습입니다. 갈등 안 합니다. 바로 밀어버립니다. 노. 그런 용기를 배워야 된다. 저도 뭐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받아들이죠. 이 받는 용기는 쉬워요. 미는 용기가 아니죠 사실. 네. 누구나 하는 거죠.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제가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부기하는 말 중에서 옳은 것은 맞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회 공산당까지 허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아무 그랬다 아주 곤욕을 치렀죠. 곤욕을 치렀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곤욕을 무릅쓰고라도 사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입이 문제다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안 하는 거죠. 비겁하니까.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용기였기 때문에. 용기입니다. 그 용기 때문에 오공초문에서 스타가 됐던 것이고 명패를 집어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줬던 거죠. 네, 하여튼 오공초문에서 그래서 스타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바보가 된 것이고 계속적인 도전을 했으니까 또 그 이후에 정치 역경에서 계속 뜻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용기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뒤에 이제 어떻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대통령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그 용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이 부탁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일단 첫 단추는 그분이 끼셨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된다. 비겁하지 않는 삶, 비겁하게 살지 않는 삶, 밥그릇 때문에 비겁하게 사는 삶.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한국인들이 거의. 사실 뭐 90%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삶과 단절하고 용기 있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사표로서 서 계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혼이 돼서 바위에 깨진다는 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기가 두 번째 용기가 되기 때문에
용기를 하나라도 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야 됩니다. 불임 사건처럼 네. 노 전 대통령이 한 번 내면 두 번 낼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못 내면 어떻게 되냐? 비겁해지고, 비겁해지면 두 번 비겁해지고, 두세 번 비겁해지면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를 혐오하게 되면 자기를 학대하게 돼요. 아, 혐오 다음에 학대. 학대가 되죠. 자학을 해요. 나 같은 놈은 뭐 어차피 그런 인간이야. 막 사는 거죠. 그 심리적 흐름이 명백합니다. 양쪽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용기를 내서 한 번이라도 정의 쪽으로 발을 디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에 없어서 한 얘기인데 나중에 보면 안 되겠지만 제 친구 하나가 제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보고 막 부럽다는 거예요.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서 좋겠다. 요즘 와서 한 얘기인데 옛날 거 나보고 미친놈이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왔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왜 너도 대기업 들어가서 뭐 여태까지 잘 자리 잡고 그래도 사회생활 잘 해오지 않았느냐,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 녀석이 좀 황당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비겁하기만 하면 돼.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버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겁하기만 하면 돼. 비굴하기만 하면 돼 그랬더라고요. 비굴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한마디로 자기를 정의하더라고요. 비굴하다라는 말로.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 한 번 비굴해지고 두 번 비굴해 세 번 비굴해지고 마지막에는 비굴함이 남아서 자기를 학대하고 저평가하고 딸보면서 사는 삶. 거기서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의 용기. 이 한 번의 용기를 언젠가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분이 아니냐. 이것은 장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